네, 프랑스의 노동법원인데요. 이 프랑스의 노동법원은 꽁세유 드 프리덤라고 합니다. 뭐 직역을 하면 현명한 사람들의 뭐 평의회 정도라고 할까요? 물론 지금은 이 프리덤가 현명한 사람이란 의미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노동법원의 판사를 의미하는 말로 굳어졌다라고 할까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일종의 고사성어 같은 거죠. 이 프랑스 노동법원은요, 1806년 나폴레옹이 집권하던 시기인데요. 이때 리옹에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노동법원이라고 합니다. 리옹의 노동법원부터 지금까지 프랑스 노동법원은요, 선출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조정과 심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한 특징으로 꼽히고요. 프랑스 사법 구조상 현재의 노동법원은 이 노동사건의 1심만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에 해당합니다. 전문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 법원들은요, 이 노동법원 말고도요, 뭐, 트리비날르 데 자페르 드 세키리테 소시알르, 네, 사회보장법원이고요. 트리비날르 드 코메어스, 네, 상업법원, 뭐, 네, 상사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트리비날르 파리테 데 볼리로, 농업임대차 법원입니다. 네, 이런 특별 법원들이 있어요. 뭐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이 일반 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외에요. 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군형법상의 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이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인데요. 보통 이것을 관할이라고 부릅니다. 관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노동법원의 관할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프랑스 노동법원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 개별적 분쟁에 대한 1심 재판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이 사용자 단체 사이의 이 집단적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담당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프랑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이나 또 단체 행동권, 네, 노동 3권이라고 하죠. 이 노동 3권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 개별 노동자도 이 노동 3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개별적인 노동자도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고 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혼자서도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뜻이죠. 네, 노동 형사 사건은요, 당연히 일반 형사 사건에서 다루고요. 항소심 사건은 노동법원은 1심만 다루니까 항소심은 네, 이 항소법원 꾸르다펠르라고 하는데요. 이 꾸르다펠르 항소법원이라고도 하고 또 보통 이 고등법원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항소법원, 고등법원 다 맞는 말이고요. 영어로 하면 코트 오브 어필이에요. 이 항소법원하고 이 프랑스 최고법원인데요. 파기원이라고 보통 합니다. 꾸후드 까사시옹이라고 하는데 파기원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 파회원이라고 번역을 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파기원이라는 번역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식으로 하면 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반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이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원에서 항소된 사건은 항소법원이나 파기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항소법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파기원으로 가든지 네, 그렇게 합니다.
네, 프랑스 노동법원인데요. 아마 파리의 노동법원 같은데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보면 네, 트리비날 드 꼼호야스에서 상사법원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꽁세유 드 프리도무 네, 노동법원인데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이건 노동법원 내부의 풍경인데 좀 밝고 좀 경쾌한 느낌이죠. 우리나라 법원들은 이 현관에서 좀 출입 통제를 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좁고 또 위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또 이제 밝고 좀 화사하게 꾸며 놓더라도 좀 권위적이고 좀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상당히 우중충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좀 많이 된다. 뭐 비교되는 느낌이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노동법원은 전국적으로 21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14,512명의 노동법관들이 연간 평균에서 약 20만 건의 노동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숫자들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노동법원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노동법관도 뭐 한 법원당 평균 하면 대략 한 69명에서 70명 정도가 있는 셈인데요. 네, 노동법관 또 1인당 연간 평균 13건에서 14개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법관이 사용자법관, 노동자법관에서 그 2인 1조로 되어 있으니까 2인 1조로 친다면은 26건에서 28건 정도 뭐 처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에 2018년 12월 31일 기준인데요. 이때 기준으로 법관 수는 2,886명, 법원 공무원은 이 별정직까지 다 합치면 14,396명, 이와 별도로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574명, 네, 청원경찰이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법관 수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법관은 선출 법관이 아니라 직업 법관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 노동법원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노동법관의 임용 방식을 좀 개선을 했는데요. 이 법 개정의 원인이 됐던 건 무엇보다 이 노동사건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18.7%가 감소했고요. 또 2009년과 비교했을 때 35%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노동사건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취업률이 낮은 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노동법원에서 좀 소송이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소송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다음으로 이 5년마다 노동법관을 선출하는 이 선거가 있는데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진행되는데 그 투표율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1979년에 노동법관 투표율은 62%였는데 2008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노동법관의 임용 방식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네, 프랑스 법정인데요. 노동법원이 뭐 이렇게 생겼다 라기보다는요, 좀 일반적인 법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노동법원은 일반적인 민사사건을 다루는 이 지방법원의 관할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나 이상이니까 이 두 개나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세 개 이상도 설치될 수가 있겠죠.
네, 노동법원에는 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법관하고요,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법관이 있는데요. 이 노동자 법관과 이 사용자 법관의 수는 완벽하게 이 동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원의 법원장과 이 부원장도요, 노동법관들 중에 선출하는데요. 이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이 좀 교대로 맞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노동자 법관이 법원장이 되면 사용자 법관은 부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사용자 법관이 법원장이 되고 노동자 법관이 부원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노동법원 내에는요, 이 5개의 국하고 그 다음에 1개의 신속심리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인데요. 국은 섹시옹이라고 해요. 섹시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직 노동자국, 그래서 섹시옹드 랭카드흐멍, 영어로 하면 이 매니지먼트 섹션이고요. 공업국 섹시옹드 랭데스트리, 그래서 앵데스트리는 이건 영어로 인더스트리, 산업, 공업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상업 서비스국, 그래서 섹시옹드 코메스 에데 세르비스 코메시오, 그래서 이제 상업과 어떤 상업적 서비스를 말하고요. 다음에 이제 농업국, 그래서 섹시옹드 라그리퀼티흐인데요. 예, 에그리컬처 농업이고요. 기타 직종국, 그래서 섹시옹드 악티베스 디베우스, 그래서 디베우스는 버라이어티한 걸 말해요. 버라이어티한 액티브, 그래서 다양한 직종들이란 뜻이 되죠. 이렇게 5부문으로 나눠서 노동사건을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국에는 다시 먼저 샹부흐인데요. 이 부는 노동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는 최소한 4명의 노동자 법관과 4명의 사용자 법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의 구성원은 노동법원의 총회에서 제안을 하고요. 그 항소법원의 제1재판부장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데,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화해 및 지도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과, 이 재판과에는 노동자 법관 2명, 사용자 법관 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노동법원장이나 부원장이 이 교대로 재판과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 심리부가 있어요. 이 패스트 트랙이죠. 전에 이 외국의 영화 있죠. 외국의 법정 영화를 번역을 한 걸 보면 네, 이 패스트 트랙을 갑자기 출세가도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자막에 출세가도 이런 말이 나오곤 했어요. 네, 그게 그냥 이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는 거, 네, 신속한 처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불어로는 햇배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노동법관인데요. 레 꽁세이오 프리돔무라고 하는데, 노동법원의 명칭이 꽁세이오 평의회니까요. 이 노동법원의 법관도 이 평의원이라는 뜻에서 꽁세이에라고 하는데요. 주즈 드 트라바이어, 그러니까 주즈는 저지, 그러니까 판사, 법관이란 뜻이고요. 트라바이어는 레이버, 노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즈 드 트라바이어라고 직역을 하면 노동 법관이란 뜻이죠.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 법관은 5년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선출 방식이 좀 개선이 됐죠. 2015년에 이 파리 노동법원의 법원장님하고 이 부원장님인데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 노동자 대표로 법원장을 맡았던 샹탈 베르댕 씨고요. 오른쪽이 사용자 대표로 이 부원장인 자크 프레데리크 소바주 씨입니다. 네, 노동법관은 이 판사들처럼 그러니까 법복을 입지 않고요. 이 노동법관을 상징하는 이 메달을 목에 건다고 해요. 가끔 언론에서 보면 이 명예판사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데 명예판사라기보다는 그냥 노동법관일 뿐입니다. 이 명예라는 말은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예라는 말은 이 유럽 언어권에서는 우리말과 좀 다르게 여러 의미로 좀 사용이 되는데 그걸 다 우리말의 명예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노동법관이라는 이 프랑스 말의 그러니까 원어, 프랑스 그 원어도 이 명예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명예판사라고 부르는 건 옳지 않고요. 네, 그래서 노동법관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법관을 선출하는 방법인데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에서 각각 이 노동법관 후보자 명단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노동법관 후보자는 이 노동조합에서 투표로 좀 선출이 되고 사용자 법관 후보자는요, 이 사용자 단체에서 대표성을 좀 심사해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들 중에 법무부 장관과 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노동법관으로 임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법관 후보자들 중에서 4년마다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그리고 노동법원의 조합과 국에서 공동으로 지명을 통해서 이 노동법관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관이 되려면 먼저 법관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법관 후보자가 되려면 먼저 21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을 가진 프랑스 국민이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또한 노동법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민사상 이 제한 능력자는 이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는 이 미성년자와 같이요, 법적인 그 행위 능력이 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이 제한 능력자는요, 미성년자와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산을 한 파산자도요, 제한 능력자라고 규정하는 그 법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제한 능력자와 비슷하게 취급받고 있어요. 프랑스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노동법관 후보자가 되려면 2년 이상의 직업활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지난 10년간 노동법원의 후보자이었어야 한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노동법관 후보자가 되려면 당연히 사용자 또는 노동자이거나 또는 구직 신청 리스트 상의 구직 신청자이거나 또는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여기에 뭐 징계, 6개월 이상 기간의 직무 정지, 최대 10년 기간 동안 노동법원에서의 직무 금지, 노동법원에서의 전면적인 직무 금지 처분, 이런 걸 받은 경우에는 이 노동법관의 후보가 될 수가 없고요. 또 노동법관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이 노동법관의 직무를 거부하게 되면 그 거부한 시점부터요 4년 동안은 노동법관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노동법관의 임기는 4년이고요. 노동법관으로 임용이 됐는데
이 프랑스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 노동법관의 지위도 역시 상실하게 됩니다. 또 이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법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좀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이 노동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하고요. 또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결근하는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임금이나 또는 상여금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노동자는 노동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이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이와 같이 노동자가 노동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좀 보장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위반한 사용자에게는요 1년간의 구금, 그러니까 금고형, 징역형하고 비슷한데 그 구금, 그런 이제 형벌을 받는 거죠. 1년의 구금 또는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동법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그 유사한 규정을 찾아보면 이 노동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좀 사용자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근로기준법은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이 그 유급인지 아니면 무급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시간은, 그러니까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대부분 무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법관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노동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그 연수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노동법관의 직무연수는 이 노동법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받는 이 초기 연수와 그리고 이후에 노동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지속적인 연수가 있는데요. 이 초기 연수는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에 대해서 공동으로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관으로 임명되고 이 초기 연수에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해임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연수기간은 초기 연수의 경우에는 5일, 지속적 연수의 경우에는 6주의 기간이 요구되고요. 사용자는 이 연수기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야 하고요. 연수 받는 거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수 기간 동안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수기간이나 이 노동법관의 직무수행 시간은 모두 유급이라는 의미가 되죠. 또 이제 연수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요, 역시 1년의 구금 또는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용자는요, 이 노동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겠죠. 해고할 수 없고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좀 따라야 하고요. 또 이 연수와 노동법관의 직무 수행을 이유로 해서 노동자와의 어떤 노동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노동법원에서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인데요. 목에 이렇게 메달을 건 사람들이 4명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법관들입니다. 2명은 노동자 법관이고요. 또 2명은 사용자 법관이죠. 그리고 이 뒤돌아서 있는 2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이 법률 대리인이게 되는데요. 이 옷차림으로 보면 이 원고나 피고가 아니라 원고나 피고의 대리인인, 그러니까 변호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하얀 석고상이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의 상징입니다. 자유의 여신이죠. 자유, 평등, 박애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념인데,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상징하고요. 또 이제 프랑스 공화국,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정신과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게 마리안느라고 불러요. 그 미국의 미국 뉴욕에 설치되어 있는 자유의 여신상 역시 이 마리안느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관청에 갔을 때 이 여신상이 있으면 그 프랑스고요. 독수리가 그려져 있으면 대체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후신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좀 많이 그려져 있어요. 노동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이 사건은 5개의 국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할 부서에 분배하는 거, 이걸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관리감독직 노동자국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종류에 따라서 사건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째, 지휘 명령 권한이 없는 엔지니어. 그 다음에 둘째, 기술적, 행정적, 법적, 상업적 또는 재정적 분야의 경력을 가지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지휘 명령 권한이 있는 노동자. 셋째, 서면으로 작성된 지휘 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지배인. 넷째, 외부 판매원, 세일즈맨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쪽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아니 거의 안 중요하죠.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노동자가 어떤 노동에 종사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을 분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관리감독직 노동자국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공업국, 상업서비스국, 농업국, 기타 직종국 이런 경우에는 각 국의 기능과 관련된 어떤 공동협약이나 공동협의에 따라서 이 사건이 분배된다 라고 하네요. 다음은 사건의 당사자와 이 대리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노동법원이니까 당연히 이 노동자와 또 상대방인 그 사용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될 텐데요. 미성년자인 노동자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 이 부모나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 이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되는데요. 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도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노동법원의 이 소송 당사자는요, 본인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 대리인이나 이 소송 보조인의 경우인데요. 대리인이나 또 소송 보조자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첫째, 동일한 직종 또는 관련 업무를 하는 이 어떤 그 노동자 또는 사용자, 가 있고요. 둘째, 노동조합의 변호인. 그 다음에 셋째는 배우자 또는 시민연대협약의 상대방인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 시민연대협약은 동성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이렇게 서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시민연대협약이란 걸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혼이라고 해서 아예 혼인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혼인으로 인정해주진 않고요, 그냥 시민연대협약이란 어떤 특정한 계약 유형으로 해서 인정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제한도 따르는데요. 이 소송 당사자를 보조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이 노동법원 법관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법원의 법관인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된 노동법원에서는 이 소송 당사자를 보조하거나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노동법원의 법원장이나 부원장 역시 소속 노동법원에서 보조하거나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변호인의 경우인데요. 이 노동조합 변호인은 1심인 노동법원과 그리고 항소심에서 보조 및 대리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노동조합 변호인의 업무 수행은 또 회사에서의 업무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노동조합 변호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결근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동조합 변호인이 좀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은 국가가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건 프랑스 노동법원에서요. 재판 절차를 좀 도표로 정리한 건데요. 차례대로 본다면 먼저 원고가 사건을 제소를 하면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화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판결에 불복을 하게 되면 이 항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거는 이 소송에 앞서서 의무적으로 이 화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식 용어로 한다면 화해 전치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의무적 화해 절차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소송이 제기가 되면 화해 절차가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화해 절차는 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 재판에 앞서서 임의 조정이나 강제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요. 판결에 앞서서 또 화해 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에 의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 타협에 의해서 종결하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화해 절차는요, 이 화해 및 지도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당연히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또 화해를 좀 시도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 화해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보통 그 싸운 사람끼리 티격태격 싸운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생긴 안 좋은 감정이나 응어리 같은 걸 좀 풀어버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게 화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적인 의미에서 화해는요, 분쟁의 당사자끼리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분쟁 상태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해는 이 재판 중에 할 수도 있고요. 재판과 별개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와 재판 외 화해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화해의 본질이 결국 서로 합의를 하는 거니까 본질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 중에 화해를 하게 되면요. 이 재판이 종료가 되고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판결이 확정된다는 건요,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은 항소나 상고와 같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대로 판결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사건 당사자가요, 이 노동법원에 제소를 하는데요. 이때 소장이나 자료를 직접 제출한다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건이 노동법원에 접수가 되면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난 후에 노동법원으로부터 화해를 위한 그 소환장이 이게 날아옵니다. 네, 재판에 앞서서 화해 절차가 의무적이라고 하지만요, 모든 사건이 이 화해 심리를 거치는 건 아니고요, 화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 고용계약 파기 청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청구 또는 인터넷 근무 평가 요구는 이 화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재판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화해 절차 없이 곧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거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경우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all or nothing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다 받든지 아니면 하나도 못 받든지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재판하는 게 빠르겠죠. 괜히 타협한다고 해봐야 그렇죠. 다 아니면 하나도 못 받는 거니까. 서로 양보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하는 게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당사자가 화해 심리 절차의 소환장을 받으면요, 그로부터 2주일이나 3주일 정도 후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화해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화해 심리 결과 화해가 성립하면 이 소송은 종결되는데요. 통상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화해 배상금을 수락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화해 조서를 작성을 하고 이 화해 조서가 재판과로 전송이 됩니다.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네, 다른 한편으로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계속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해고 무효 사건이나 고용계약 해지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노동자 법관 1명, 또 사용자 법관 1명으로 되어 있는 약식 재판과로 보내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법관 2명, 사용자 법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노동법원장이나 부원장이 교대로 포함되어 있는 일반 재판과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또 이 정리해고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 심리 절차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요, 이 6개월이나 8개월 정도가 지나서 사건의 심리를 위한 노동법원으로부터의 소환장, 네, 이게 이제 날아온다고 합니다. 화해 불성립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리 기일 전까지는요, 이 화해 및 지도과에서 재판의 준비를 담당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재판과에서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좀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심리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겠죠. 노동법원에서 이 소환장을 받은 후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서요, 이 노동법원이 심리와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심리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고요. 또 심리 도중에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는 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화해가 성립되면 역시 화해 조서에 양쪽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심리 절차에 반드시 이 사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같은 회사나 또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 측의 대리인, 당사자와 함께 생활하는 파트너, 부모,
또는 당사자가 이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네, 또 이제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가 있고요. 네,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당사자를 보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즉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재판 기일을 또 정할 수가 있는데, 재판과의 장, 우리식으로 하면 뭐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재판장이 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 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법 체계에서는 이 판결과 결정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영어나 유럽 언어권에서는 좀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디시전은 이 판결도 되고 또 결정도 되죠. 그러니까 좀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뭐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판결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이 판결을 할 때는 법관들이 이제 과반수에 의하는데요. 그래서 노동자 법관이 2명, 사용자 법관이 2명이니까 4대 0 또는 뭐 3대 1로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판결에 대한 의견이 2대 2로 딱 갈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속된 직업법관의 주재하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 이 판결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요, 따로 이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정하고 그날 이제 선고된 판결은 당사자에게 이렇게 송달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즉시 판결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을 진행해서 더 이상 변론할 게 없으면 이제 변론을 종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를 하고 그 판결문을 당사자한테는 우편이나 또는 이제 전자소송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주고 있어요.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노동자나 사용자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은 종료가 되고요. 예,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네, 노동법원 판결에 대해서요, 이 노동자나 또는 사용자가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소송 가액이 4,000유로 이상인지 아니면 4,000유로 미만인지에 따라 항소를 담당할 법원이 결정이 됩니다. 네, 소송의 가액 또는 뭐 소송 가액, 줄여서 소가라고 하는데요. 이건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으로 표시한 액수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원고가 청구하는 어떤 금전상의 총액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원고가 1억을 청구했다면 소가, 그러니까 소송 가액은 1억이 되는 거죠. 네, 소송 가액이 4,000유로 미만이면요, 파기원이 항소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는 노동법원 판결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요. 파기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파기원에서는요,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가 강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을 해서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파기원의 심리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 소송 가액이 4,000유로 이상이 되면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됩니다. 항소법원, 꾸후 답벨르라고 했는데요. 번역할 때 항소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다 같은 건데요. 네, 어쨌든 이 항소는 노동법원 판결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요.
역시 이 항소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됩니다. 네, 파기원과 마찬가지로요,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가 강제되고 있고요. 항소법원의 심리까지는 대략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래 걸리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쯤 되는데요. 예, 프랑스의 메데프라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전에 시사인에서 메데프의 샹탈 플록 국장과 이 노동법원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요. 노동법원 도입에 경영계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직업법관으로만 구성되는 노동법원에 반대한다. 라고 좀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과 이 사용자 단체에서 오히려 노동법원을 지지하고 또 이 노동법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이나 또 노동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이 기업에 더 큰 이익이 된다라는 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획일적인 명령과 복종 체계로 짜여진 이 조직 문화라든가 또는 이제 기업을 개인의 사유재산쯤으로 취급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전 근대적 사고가 만연한 풍토에서는요, 참 사용자들의 어떤 이런 태도가 참 낯설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동조합이 강성이라고 이제 강성노조라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 뭐 하는 이 생각이 참 얼마나 이 천민 자본주의의 좀 근시안적 사고인지 유럽의 이 여러 나라들 사례만 봐도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유럽의 노조들에 비하면 진짜 유럽 노동조합들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요, 이 강성이 아니라 진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강성이 아니라 너무 물러터져서, 그러니까 너무 물러터진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강성이다라고 떠드는 건, 그러니까 기업을 그 오너의 어떤 사유 재산집으로 취급하면서요, 뭐 3대 세습, 뭐 4대 세습을 뭐 일컬어 온 진짜 세습 계속 세습을 하면서 내려온 재벌들하고 그죠? 뭐 조 머시기 하는 거 있죠. 조 머시기 하는 그 기레기들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여기는 프랑스 노동법원의 풍경입니다. 네, 느낌이 좀 어때요? 아무래도 우리 법원에 좀 가보고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느낌이 좀 확 살아서 다가올 텐데요. 확실히 이 노동법원 보시면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법원에 가보면 좀 상당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꼭 취조받으러 가는 느낌인데 여기는 보시면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죠. 네, 유럽의 법 체계에서 바로 이렇게 좀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이랄까요? 뭐 이런 점들, 네, 이런 점들이 참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러운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제는 독일의 노동법원입니다.